네, 안녕하십니까, 김세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제 찍는 영상은 이제 여러분들께 보통 이제 1차 시험이 끝나고 제공해 드렸던 답안 작성법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조금 미리 촬영을 하는 이유는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답안지 쓰기 연습을 시작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민소도 그렇고 뭐 특허도 그렇고 뭐 아직 상표까지 하지 않으신 분들은 많으시지만 일단은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답안지 쓰기 연습을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에게 많은 좀 답안 작성법과 관련된 질문들이 있었고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이제 변리사 시험에서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해야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름 이제 그 5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취득한 노하우들을 조금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답안 작성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논점을 잘 맞추면 소정 이상의 점수는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해의 난이도에 따라서 합격까지도 가능하지만 답안 작성론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속담이 있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껴야 보배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변리사 이제 실무에서 이제 가장 조금 필요한 능력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요. 저희는 어쨌든 간에 글을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글을 잘 논리적으로 쓰는 약간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답안지도 어찌 보면은 변리사 시험에서 하나의 뭐 이제 시험을 보는 건 아니지만 모든 곳에 이제 공통된 어떤 하나의 과목으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글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쓰는지를 채점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논점을 잘 아신다고 하더라도요, 플러스 알파적으로 그 논점을 유기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배열한 답안은요, 당연히 그냥 논점을 던진 답안보다 고득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답안 작성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지식을 공유하고자 이렇게 무료 특강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대비하는 거는 뭐죠? 네, 변리사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그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공지된 채점 원리부터 조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지된 채점 원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요, 현행 답안지의 특징과 문제당 그 배분되는 점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답안지는요, 어떻게 구성이 되죠? 자, 일단 한 권이 주어지고요, 16면이 있으며 한 권당 한 페이지당 22개, 22개의 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한 권을 쓴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이 쓰는 걸로 생각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한 권에 22줄의 그 줄 칸수를 보면은 이제 그 줄 간격을 보면은 상당히 생각보다 좀 간격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는 데는 오래 걸린다고 할지라도 채점을 하는 데는요, 정말 키워드가 딱딱 들어오게끔 쓰여지게끔 만들어진 답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답안지를 한 권 더 받을 수가 있죠. 한 권 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채점을 하시는 이제 교수님께서도 답안지를 더 받을 수 있는 걸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문제 유형 따라서 답안의 분량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문제당 배분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상표법 같은 경우는 정말 단문 문제가 크게 나오는 경우는 20점짜리도 나오기도 하죠. 20점짜리도 나오기도 하고요. 정말 작게 나오는 경우는요, 4점짜리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당 배분을 치면은 제 생각은 한 7점당 한 페이지 정도로 치면은 가장 표준적으로 이제 적당한 양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더 쓰시거나 아니면은 문제 유형 따라서 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평균적으로 7점당 한 페이지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더 이제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요, 요겁니다. 우리 변리사 시험은요, 정말 뭐 동네 시험이 아닙니다. 동네 시험이 아니고 하나의 고시기 때문에 엄격한 채점 기준표에 의해서 채점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뭐 대학교 특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교수님이 내신 문제를 그냥 풀어보게 되면은 그 해당 교수님의 견해에 따라서 점수가 들쭉날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지된 채점 원리에 의하면요, 자, 우리 채점은요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냐면은, 자, 1, 2문과 그 다음에 3, 4문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요. 1, 2문을 출제하시는 교수님이 A 교수님이라고 하면은 3, 4문을 출제하시는 교수님은 B 교수님이시고요. 그리고 A, B 교수님께서 채점위원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A1 교수님과 A2 교수님, 그리고 B1 교수님과
B1 교수님과 B2 교수님이 더 들어가셔서 총 2문제당 3분의 교수님께서 채점을 하십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3분의 교수님께서 채점을 했는데 그 점수가 소정의 점수, 뭐 공지된 바로는 3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정의 점수 이상의 점수가 차이가 나면은 재채점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채점 기준표에 의해서 채점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채점이 뭐 잘못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이 엄격한 채점 기준표가 조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쓴 논점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교수님들께서, 그리고 여러분들 답안지 한번 열람을 해보십시오. 교수님들께서 어떠한 하나의 글을 봤을 때 느끼시는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채점 기준표와 대조를 했을 때 전부 다 비슷한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엄격한 채점 기준표에 의해서 채점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답안 구성인 기준으로서 판결문이라고 제가 이 키워드를 가져왔는데요. 예, 우리 상표법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죠. 예,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주로 판례가 출제가 됩니다. 판례가 출제되다 보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판결문의 양식에 기초해서 답안을 쓰시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채점 원리는 엄격한 채점 기준표에 의해서 판결문의 양식대로 채점이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일단 인식을 하시고 다음 내용 계속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채점 원리가 있을 때 우리가 기출 문제 유형을 조금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좀 상표에만 적용될 수가 있는 거기도 한데요. 상표는 일단 판례형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례형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례형 문제가 있는데, 자, 일단은 판례형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는 풍부한 겁니다. 풍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례형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죠? 사례형 문제에서는 답이 중요합니다. 답을 맞춰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판례형 문제에서는요, 얼만큼 내가 알고 있는 법리를 논리적이고 풍부하게 어필을 하느냐, 그게 이제 채점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례형 문제는요, 그렇게 풍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적 근거를 그 적재적소에 들어가면서 답을 맞춰주시면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판례형 문제에서 조금 더 진화를 해서 단문형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네, 올해 출제됐었던 보통명칭화라든지 뭐 작년에 출제됐었던 저명상표에 대해서 그냥 써봐라 라는 그런 논점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문형 문제 같은 경우는요, 뭐 새로운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뭐 그렇게 새로운 유형은 아니는 게 어차피 우리 상표법에서 이 단문들은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죠? 다 판례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례형 문제에서 파생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답안지, 현행 답안지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해같이요, 어떤 판례형 문제인데 좀 사례형으로 같이 나온 그런 경우에는요, 어쩔 수 없이 고득점을 받으시는 분들은 분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해에는요, 이제 합격자분들하고 다들 이제 얘기를 해보면요, 한 것만 쓰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또 반대로 사례형 문제가 많이 나온 해는요, 그 분량이 그렇게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이 답이 중요하기 때문에 16페이지보다 못 쓰신 분들도 고득점을 맞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별로 좀 답안의 그 양식을, 답안의 분량을 좀 조절을 하시는, 이제 답안에서 중요 포인트를 조절하시는 약간 그런 기조를 여러분께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판례형 문제에서는 그런 풍부한 법적 근거를 드는 게 핵심이고, 사례형 문제는 답을 맞추는 게 핵심이다 보니까,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우리가 답안지에 현출을 시켜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답안 작성법 강론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답안지가 이렇게 써 있죠. 자, 제가 이거를 2019년부터 제가 신규 강사 때부터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기초 GS 하기 전에 이제 그 특강으로 제공을 해드렸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제는 조금 이렇게 무료 특강으로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사례 강의라든지 이제 뭐 기출 분석 강의라든지 그런 것들 듣기 전에 미리 조금 알고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기출을 보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면 우리 답안 작성을 하실 때 이렇게 문제를 쓰시죠. 어떤 문제라고 해서 문제 1번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각 설문이 있습니다. 각 설문이 있고 우리가 보통 문제 소재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논점 같은 경우는 논점 뭐 B, C 해가지고 뭐 추가적인 논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논점 B를 예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점 B로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써야 되는 게 뭐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의취 쓰시죠. 의취 쓰시고 그 다음에 적용 요건을 쓰시는데요. 상표 같은 경우는 의취지가 요건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네들을 합쳐서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지금 학판검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 학판검에서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학설 또는 판례 검토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더 큰 개념으로서 우리는 법적 근거를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법학 시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안을 포섭을 해주시는 소결 부분이 존재하죠. 뭐 소결에 포섭하셔도 되고 한 번에 설문의 해결에 포섭하셔도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 소결 같은 경우는요. 어쨌든 사안 포섭은요. 항상 뭐다? 제시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내가 사안을 포섭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늘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기조로 이제 여러분께서 답안지를 쓰시는 거고 각 논점이 여러 개가 나왔어요. 배점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논점별로 이 사안 포섭에서 이 소결 부분에서 이렇게 연결을 잘 해 나가시면서 글을 써 나가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각각의 목차에서 어떻게 이제 여러분께서 답안을 기술하셔야 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첫 번째로 문제의 소재입니다. 문제의 소재는요. 쓰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배점은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배점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문제 소재를 써야 되는 이유는요. 배점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배점을 가져가 줘야 되는 거고요. 배점이 없는 경우에도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법학 논문이라든지 어떤 법서를 보실 때 항상 어떤 논점에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근거를 제시할 거고 그 법적 근거에 의해서 사안을 해결해 나가는 식으로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채점위원으로 많이 들어가시는 교수님들께서 보시는 글이 전부 다 문제 소재가 먼저 제시되기 때문에 이러한 글의 양식이 익숙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문제 소재에서는 그러니까 진짜 문제점을 막 제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어떤 논점인지 알고 있다 그 키워드를 제시해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각 설문별로 논점이 다르게끔 제시되기 때문에 각 설문별로 하나씩 작성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문제 소재를 이렇게 강조하기 때문에 많이 써야 된다가 아니라 핵심 키를요 3줄 내외로 저는 가급적이면 3줄 이하로 쓰라고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짧게 딱 치고 지나가는 형식으로 써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문제 소재를 쓰면요. 이제 진짜 본론으로 넘어가시는 거죠. 자, 본론으로 넘어가실 때 우리는 일단은요. 논점을 적시를 해야 됩니다. 논점을 적시를 해야 되는데 요 표는 제가 만든 표가 아니라 제가 예전에 굉장히 존경했던 김석준 교수님이 계십니다. 저도 이제 강의를 들었었고요. 근데 그분께서 이제 교수님이 되셨는데 그 이전에 이제 답안 작성에 대한 어떤 그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런 표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어쨌든 선배님이시잖아요. 네, 그분의 어떤 뜻을 이어가는 측면에서 이렇게 표를 가져왔습니다. 자, 논점에 적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엄격하게 채점 기준표대로 채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4가지 케이스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점 기준표상 논점의 유무에 있어서 논점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논점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점이 약하게 이제 채점 기준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학생이 있어요. 어떤 수험생이 답안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논점을 아예 못 썼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논점 누락 또는 논점 일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점 누락이나 논점 일탈로 불리우면서 수험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답안지학을 고민하시기 이전에 내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논점 자체를 못 잡고 있다. 그러면 일단은 답안지학을 먼저 공부하시기보다는요. 어떤 그 과목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논점이 없는 경우는요. 아무리 글을 잘 써도 채점자는 점수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재에 대해서도요. 나머지는 잘 썼다고 하더라도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면은 내공이 부족하거나 또는 과도한 긴장 등을 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답안 작성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것이고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의 경우 내공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2번 경우 같은 경우는요. 너무 아쉽죠. 아는데 못 쓴 거잖아요. 그래서 아쉬운 사항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계적인 목차를 뽑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계적인 목차를 뽑아내신 다음에 문제의 형태에 맞게 목차의 제목 또는 준위, 중요도를 변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목차를 만들고 소거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하면서 긴장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방법은요, 실제로 시험과 유사한 상황에 노출이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채점 기준표에는 없는데 수험생이 썼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채점자의 재량이 있는 플러스 알파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량이 있기는 하지만 가점은요, 많이 줘봤자 1점을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채점 기준표에 따라서 채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부분을요, 너무 과도하게 작성하는 경우에는요, 답안 인상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채점 기준표에 약하게 있는데 강하게 쓰거나 강하게 있는데 약하게 쓰는 경우, 자, 이게 뭐죠? 논점을 부실하게 기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최근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채점 결과는 변론으로 하고 논점을 찾는 일은 어렵게 만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예를 들면은 올해 문제 같은 경우도 논점은 다 던져줬죠. 논점은 다 던져줬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누구나 그 논점에 대해서 작성할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강약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네 가지 케이스에서 여러분들은요, 채점 기준표를 만족해주는 답안지를 쓰시면서 내가 이해한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논점을 내가 적시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논점 간 흐름을 연결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논점이 하나만 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20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는요, 논점 A, 논점 B 뭐 이렇게 막 나온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문제를 이해하고 우리가 글을 쓰는 느낌을 줘야 돼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했듯이 우리 변리사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뭡니까? 글을 잘 쓰는 능력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이해하고 글을 쓰는 느낌을 줘야 되는 것이고요. 논점 간 개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개연성은요, 제가 좀 이따가 사안 포섭을 설명드리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저는 최소한의 서비스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채점을 받는 입장이지 채점을 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을 답안지에 표현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채점자들은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모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서비스 정신으로 논점 간 개연성을 우리가 어필을 해주면서 우리가 답안에 기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약간 플러스 알파적인 영역인데요, 논점을 꺾어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판례 같은 거 보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법리가 적용된다. 그래서 판례를 이렇게 논점간 꺾기를 할 줄 알게 되면은 판례를 어떤 한 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판례를 다양하게 제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유기적인 어떤 글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논리성입니다. 논리성. 여러분들이 백날 맞는 논점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점수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논리성 때문에 그래요. 논리성 때문에. 자, 우리 변리사 시험이요,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어려운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수험생분들께서 너무 이제 실력이 향상이 많이 되셔서 정말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하기 때문에 합격권에 있는 학생분들, 합격권에 있는 수험생분들은요, 한 300명에서 400명이 제 채점하시는 교수님들하고 실제로 말을 나눠보면은 300명에서 400명 정도는요, 답안이 정말 다 똑같다고 합니다. 정말 다 똑같고 쓴 게 너무나도 똑같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뭘 볼 수밖에 없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글을 논리적으로 잘 써 나가고 있느냐, 심지어는 글씨를 또 얼마나 잘 쓰느냐, 이것도 어느 정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이 논점 간 흐름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안 들어도요, 이 부분만은 들으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법적 근거를 제시해 줘야 돼요. 자, 우리 법학 시험이잖아요. 자, 다시 한번 여기다가 우리가 어떻게 이제 논점을 제시하고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지금 제가 막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답안은요, 단순하고 담백하게 쓰는 게 최고입니다. 어떻게 쓰는 거예요? 자, 3단 논법입니다. 논점을요, 제시합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말했던 뭐예요? 우리가 문제 소재를 쓴다라든가 아니면은 의 취지를 잡으면서 내가 이 논점이 뭔가인지를 알아요라고 교수님께 말해주는 거예요. 논점을 제시한 다음에요, 이 논점에 관련된 뭘 쓰는 거예요? 법적 근거를 쓰는 겁니다.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법적 근거를 제시한 다음에 제시한 법적 근거로 사안 포섭을 하는 겁니다. 네, 3단 논법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아주 쉽습니다. 담백하게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법적 근거가 우리가 답안지에 한꺼번에 쓸 수 있는 양이 아니라는 거죠. 20점짜리, 30점짜리 나오니까 이 법적 근거를 어떻게 써야 돼요? 조금은 쪼개서 잘 보이게 쓰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가장 유력한 건 조문이죠. 네, 조문입니다. 우리나라 성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조문이 너무나도 명확하면은 굳이 판례까지 가지 않고도 그냥 사안 포섭 해버리시면 됩니다. 어떤 문제에서 이게 바로 법적 근거가 되죠? 사례형 문제입니다. 사례형 문제에서는요,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이게 그냥 하나의 가장 강력한 논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문이 애매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겁니까? 판례를 갖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 이 판례를 갖고 해석을 하시는 것인데 이 판례를 이제 어떻게 쓰냐, 이게 이제 또 핵심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법적 근거를 제시할 때는요, 의 취지 쓰시고 반드시 조문을 써주십시오. 조문은 병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조문은 그냥 그 숫자의 의미가 아닙니다. 몇 조 몇 항 자체가 법적 근거, 가장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몇 조 몇 항의 논점을 잡았다는 것을 어필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곧바로 사안 포섭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어디서? 판례형 문제에서. 자, 사례형 문제에서는 내가 사례를 푼다라고 했을 때는 곧바로 조문에 의해서 사안을 포섭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판례형 문제에서는요, 판례형 문제에서는 판례를 제시해주고 제시한 판례에 의해서 사안은 포섭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키워드 위주의 서술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키워드 위주의 서술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판례를요 100% 암기하면 좋겠죠. 100% 암기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80%의 정도는 암기를 요하고요. 이 암기는 이제 여러분들 반드시 키워드가 현출되도록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키워드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사안 포섭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하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얘기하는 것은요,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논리적이란 건 뭐냐면은 내가 어떤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 제시한 근거에 기반해서만 사안을 포섭하는 것, 사안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논리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시한 키워드로 포섭을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목차의 현출, 반드시 통목차는 안 되고 목차를 잘 현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시간 때문이죠. 사실 시간 때문에. 무슨 시간이요?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시간이 아니라 채점을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차를 보고 목차만 가지고 이제 문장이 완성되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듯이 채점을 할 수 있다면은 정말 그건 베스트 답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따가 사안 포섭도 설명드리면서 어떻게 목차를 잘 쓰는 것인지를 대해서 좀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안 포섭에 대한 내용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안 포섭을 잘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일단 잡고 가시죠. 얘는요, 사안 포섭을 잘한다는 것의 의미는요, 사안 포섭을 길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안 포섭을 길게 한다라고 해서 사안 포섭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사안 포섭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사안 포섭은 제시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요, 논리적으로 포섭을 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포섭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써놨죠. 제시한 법적 근거로 가지고 포섭을 하는 것이고 구체적 포섭이고 설문과 상응하는 끝맺음을 하는 것. 자, 이게 이 세 가지가 사안 포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차를 잘 잡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점을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목차를 잘 잡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논점을 잡았어요. 자, 논점을 잡았습니다. 이 논점이 뭐 예를 들면은 A 상표와 B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 라는 목차를 잡았다고 합시다. 이게 물어보는 거라고 칩시다. 우리 문제에서.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은 뭘 제시하시겠어요? 당연히 법적 근거를 제시하겠죠. 그러면은 유사 판단과 관련해서 조문이 있습니까? 조문은 없죠. 조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판례로 들어갈 겁니다. 판례에서 라벨링이란 걸 해주셔야 되겠죠.
라벨링이란 걸 왜 해주냐? 내가 어떤 판례를 썼는지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라벨링은요, 여러분들 어떤 라벨링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키워드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요부 관찰이라고 칩시다. 요부 관찰의 법리. 그러면은 판례를 쓰겠죠. 판례를 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막 키워드들이 들어가요. 키워드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판례를 이렇게 딱 썼습니다. 판례를 딱 썼어요. 그러면은 제시한 판례 갖고 사안을 포섭하시는 거죠. 포섭을 하시는데 여기서 사안을 포섭을 하실 때 반드시 이 제시한 키워드를 갖고 포섭을 하시는데 이 목차와 이 사안 포섭의 말미가 일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얘네들을 연결했을 때 문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선으로 읽었을 때 채점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자, A 상표와 B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여기서 뭐 답이 유사하다예요. 유사하다라고 합니다. 뭐 키워드는 뭐 요부가 동일해서라고 칩시다. 요부가 동일하여. 그러면은 이 포섭에서 뭐가 있겠어요? 뭐 나중에 GS 들어오시면 더 자세히 뭐 이제 답안 작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서 또 각칙적인 건 설명드리겠지만 당연히 요부란 말이 나왔으니까 A 상표와 B 상표의 요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요부 판단한 다음에 종합 결론을 내면서 결론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A와 B의 요부가 동일하므로 얘는 유사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갖고 계속 꼬리 물듯이 넘어와가지고 결국에는 결론을 내셔야 되는데 이 결론이 내가 쓴 논점의 목차와 문장이 구성되게끔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답안지는요 16면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2개의 줄을 갖고 있습니다. 채점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데 이건 죄송하지만 손이 정말 아프고 2시간이나 걸립니다. 하지만 이거를 16페이지를 넘겨보는 데는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바로 논점 잡혔다, 키워드 보인다, 답 맞았다 이렇게 되면은 고득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목차로 넘어가요. 그러면은 유사해요. 뭐 예를 들면 이게 뭐 권리 범위의 판단을 묻는 문제라고 칩시다. 그럼 유사 판단을 했어요. 그럼 권리 범위 판단에서 뭐 효력 제한 사유의 존부 뭐 이런 거 나가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의 취지 당연히 써주셔야 되겠고 관련된 뭐 판례 써주시고 같이 라벨링 해주시고 또 사안 포섭하시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포섭에서 효력 제한이 뭐 된다라고 칩시다. 예를 들면은 효력 제한 사유 존부라고 한 다음에 효력이 제한된다. 또는 여기다 말미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효력 제한 사유가 존재한다. 라고 하고 의취해서 내가 조문 제시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 판례 뭐 키워드가 있을 거죠? 그래서 조문 키워드 혼합해 가시면서 이 키워드 때문에 뭐 예를 들면 90조 1항 2호에 해당해서 효력 제한 사유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미를 맺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인 뭐 설문의 해결 같은 거 쓰시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비록 상표가 동일 유사하지만 90조 1항 2호의 효력 제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권리 범위에 속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 나가시는 겁니다. 논점 간 꺾임이 일어났죠. 얘는 유사한데 얘 때문에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논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나가시면서 논리적인 글을 쓰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려운 게 아닌데 해보지 않으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답안지를 실제 쓰는 연습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픈 마인드와 사안 포섭. 요건 뭐냐면요. 이제 항상 이제 시험이 끝나면은 많은 질문이 오는 게 판례형 문제에서 제가 판례랑 답을 잘못 갔습니다. 다르게 갔습니다. 요거 점수가 많이 깎일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웬만한 판례형 문제에서 특히나 교수님들께서 이제 그 판례가 좀 문제점이 있다. 이 대법원 판례가 내가 생각할 땐 좀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평석 같은 데서 좀 비판이 존재한다. 라는 판례는요. 뭐예요? 답이 틀려도 무방합니다. 답이 틀려도 그렇게 점수가 많이 까이지 않아요. 하지만 답이 많이 까이는 경우는 뭐예요? 네, 내가 이 판례에 대한 답을 잘 몰랐기 때문에 자신감 없게 사안을 포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이 그 점수가 까이는 거지. 자신감 있게 논리적으로 이런 단계를 거쳐 나가시면서 사안 포섭하신다면요, 네,
판례형 문제에서는, 사례형 문제에서는 답 틀리면 끝납니다. 판례형 문제에서는 답이 틀려도 그렇게 많이 까이지가 않는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배점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배점 나누기 한 2.5에서 3 정도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쓰셔야 될 판례의 개수다라고 수업 시간에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논리적으로 보시면은 논점을 맞췄다라면 이제 강약을 조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갑을 병정의 수험생이 있다고 칩시다. 논점 A는요 15점의 배점이 있었고요. 논점 B는요 5점의 배점이 있었고요. 논점 C는 배점이 없고 논점 D도 배점이 없다라고 칩시다. 근데 갑은요 45주를 썼어요. 그리고 논점 B는 15주를 썼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0.8을 gov합니다. 0.8에서 0.6을 곱해주면 돼요. 왜요? 우리 상표법이나 특허법은 만점이 60점이기 때문에 100점이 없습니다. 100점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중치를 두고 채점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면 만점이에요. 다 잘 썼습니다. 그러면은 16점을 받습니다. 20점짜리 문제 가정이에요. 20점짜리 문제. 자, 의 같은 경우는요. 백화점식 서술이라고 하죠. 이것을 논점 A가 15점이 있었는데 얘도 30주를 쓰고요. 논점 B도 30주를 썼어요. 내가 그냥 아는 거 다 쓰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점 정도 받고 논점 A에서, 논점 B에서 다 받고 0.8 곱하면은 12점 정도 받습니다. 자, 병은요 교과서적 서술이라고 합니다. 논점에 강약이 없어요. 그냥 전부 다 15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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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줄 내가 외운 책을 그냥 다 써놓고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5, 5, 1, 1 해가지고 뭐 플러스 알파 받아가지고 10점 정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정 같은 경우가 뭐예요? 동차생이죠. 동차생. 내가 아는 거 논점 딱 요거 하나 파악했어요. 그래서 요것만 쓰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2점 정도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그 갑을 병정 수험생들 중에 어떤 유형들이 가장 많이냐면은, 갑 같은 경우는 매우 잘하시는 분이죠.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른 과목들도 잘하신다라면은 합격 가능성이 높고요. 보통 갑 같은 분들께서는요 전부 다 잘하십니다. 모든 과목을 잘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을 같은 경우가 어떤 분들이요? 아까운 기득입니다. 아까운 기득이란 게 뭐냐면은, 알긴 알아요. 어떤 논점이 중요한지 알고요. 그 다음에 논점 B도 잘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점을 몰랐던 게 아니라 답안을 얼만큼 분량을 조절했는지 연습이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얘가 안 중요한 걸 압니다. 기득분들 정도 되면은. 근데 얘가 안 중요한 걸 알면서도 내가 손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다 비슷하게 써놨다. 그러면은 보통 제가 그 짐작하건데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냐면은 45점 이하 점수가 나옵니다. 꽈락은 안 나와요. 또 45점 점수 정도가 딱 나와요. 그러면은 상당히 아쉽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병 같은 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장수생이에요. 장수생.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다 알아요. 물어보면 다 아는데 답안지를 쓸 때 너무 다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좀 희마리가 없다라는 느낌일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장수생 분들이라도 여러분께서 그 답안 작성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정 같은 분들은요 동차생이죠. 동차생.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아는 것을 다 써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갑의 어떤 그 목표점을 지향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갑의 목표점을 지향하시면서 답안 작성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강약 조절을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요. 일단은요 준원점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준원점을 파악하시는 연습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요건요 수많은 GS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뭐냐면은 일단은 기출문제를 반드시 분석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서는요 항상 우리에게 준원점이 뭐다라고 말해주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 포인트들을 이제 조금 파악하시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요, 요거는 약간 스킬적인 건데, 여러분들 이제 그 동차생 분들께서 그냥 문제를 딱 보자마자 본문부터 막 읽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항상 설문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설문부터 읽으시면 그 논점을 좀 파악하기가 쉬워요. 왜 그러냐면은 뭐 올해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 보통명칭화 문제가 나왔다라고 치면요 설문 1번이 뭐였죠? 보통명칭화에 대한 판단 기준을 쓰라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논점 자체, 그러니까 큰 논점 자체가 보통명칭화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각인을 하고 본문을 읽게 되기 때문에 그 주 논점과 관련된 어떤 그 워딩이라든지 아니면 그 문제에서의 문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답안 쓰기 연습의 부재죠. 그래서 쓰다 보니 나도 모르게 요겁니다. 아예 준원점을 파악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까 안타까운 기득 같은 경우요. 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잘 쓰려고 하다 보니까 강약 조절 다 안 돼 있고 그냥 다 강강강강 써지던지 아니면 남들이 봤을 때 다 양양양약 써지던지 이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셔야 되죠? 논점 파악은 잘 하시는 거니까 답안지 작성 연습 많이 하시고 답안 많이 읽어보시고 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좀 정의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같은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 이제 판례의 기제입니다. 판례의 기제. 사실 요거는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합격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자, 어떤 거냐면은 자, 제가 옛날부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판례를 쓸 때 판례를 내가 외운 것처럼 던지지 말고요. 판례를 이해해서 이 사안에 적용시키는 것처럼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쓰실 때 가급적이면 이렇게 쓰시는 게 좋긴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요. 저는 판례는 항상 한자로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잘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사안을 특정해 주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사안에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 판례라는 것은요. 사실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상표 판례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에서 이런 법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안에서라는 사안을 특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암기하신 걸 쓰시는 거죠. 어떻게 해서 키워드 하나 현출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어떤 뭐 이렇게라고 판시하여 그 다음에 자기가 판례에 대해서 이해한 바를 쓰는 겁니다. 어떠한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런데요. 이렇게 쓰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이 어떠한 취지로 판시하였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걸 쓰라고 해서 진짜로 이해하신 걸 쓰는 게 아니라 어디서 봤어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강사들이 평석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께서 학습을 하신 것을 쓰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거 법조문 병기. 요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법조문 자체가 하나의 가장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법조문은 병기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신 다음에 내가 제시한 법적 근거로 사안을 포섭하시면은 논리적이지 않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논리적인 답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각칙적인 것을 알아봤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문제 소재 쓰냐 안 쓰냐 쓰는 것이 좋다. 배점이 있냐 없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 법학 답안에서 또는 법학 그런 법학을 이제 다루는 글에서는 항상 문제 소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쓰시는 것이 좋고 논점을 제시해 주셔야 된다. 논점을 제시해 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조문을 언급하는 것이다. 조문 언급하신 다음에 논점을 제시했으면은 그것을 풀어 나가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법적 근거는 판례나 조문이 될 텐데 판례를 쓰실 때요. 이 플러스 알파적으로 쓰시면 더 좋다라는 것이고요. 사안 포섭하실 때 반드시 내가 제시했던 판례의 키워드를 갖고 논리적으로 포섭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논점이 여러 개라면은 그 논점들을 사안 포섭 부분에서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가시면서 연결을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하셔야 될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반드시 파악하셔야 됩니다. 당연히요. GS에서는 당해년도에 가장 중요한 것들, 나올 만한 것들을 엄격하게 선별해서 문제를 출제를 할 겁니다. 하지만 기출문제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출문제는요. 우리가 가장 지향해야 될, 바라봐야 될 목표점이고요. 우리가 그러한 문제에 익숙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무색무취로 회귀할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나중에 종국적으로는요.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나는 어떠한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익힌 답안지학에 근거해서 모든 논점을 잘 쓸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갖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특허나 상표 같은 데서는요. 뭐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짱돌이 나옵니다. 그건 일부러 그렇게 내시는 거예요. 모든 게 A급만 나올 수가 없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짱돌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익힌 리걸 마인드와 답안지학에 근거해서 답안을 잘 써 내려가겠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출문제 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법문이에요. 법문. 자, 이게 53회 기출문제 4번 문제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기출문제 한번 분석하시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요 6점 14점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설문 말미만 보면은 A, B, C의 법률 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네, 뭡니까? 조문 쓰고 포섭하라는 겁니다. D, E, F의 법률 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통상사용권, 전용사용권 요거에 관련해서 동의가 있는 경우, 동의가 없는 경우, 선의인 경우, 선의가 아닌 경우 각각의 경우의 수를 나눠서 조문 쓰고 포섭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법문이 그냥 그대로 법적 근거가 돼서 나오는 문제가 존재를 해요. 이러면은 이 법조문 자체가 가장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냥 법조문에 따라서 포섭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판례 있죠. 판례 54회 기출문제 문제 3번이었습니다. 문제 3이었는데요. 본문은 생략하고요. 그냥 말면만 볼게요. 제가 왜 설문부터 읽으라고 하냐면은 자,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 다음에 그 타당성, 어떤 무효를 주장하니까 무효의 어떤 그 타당성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 다음에 어떤 이 상표권에 대해서 침해하는 여부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나중에 카타나 판례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에 판시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판시 사항 1, 2, 3번이 똑같이 어떠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효로 된 경우에 침해를 면하게 되는지 여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음 달에 판례 강의도 열지만 판례에는요. 항상 이 기출문제는요 해당 판례와 연결되는 그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출문제 분석하시면서 이 판례에서는 이런 시그널 때문에 이렇게 기출문제가 출제가 됐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이 판례에서 중요한 점은 어디 설문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를 조금 더 강조해서 사안을 포섭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께서 분석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요 논문과 심사 기준이 기출문제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최근에는 드문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52회 기출문제 2번 문제였는데요. 자, 52회 때 그때 당시에 우리 토토가 사건 때문에 뭐죠? 저명한 유명한 방송 프로그램 명칭에 대한 심사 기준이 들어왔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12년 12월 1일에 출원한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2017년 2월 2일 그때 당시 2015년으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2015년 2월 2일에 최초 출원했으나 등록이 거절됐을 때 어떤 거절유가 존재하냐? 뭐죠? 똑같은 상황에서 심사 기준이 2015년 2월 1일에 시행되는 심사 기준의 개정이 있었거든요. 그 개정된 심사 기준에 따라서 한번 문제 풀어볼래? 라는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있는 심사 기준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요. 그 부분도 여러분께서 반드시 잘 숙지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드리면은 기출문제를 공부하시면서 기출문제의 유형과 어떤 법적 근거를 들어가면서 내가 문제를 풀어나갈지 어떻게 답안지를 구성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계속 목표로 삼으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금 우당탕탕 답안 작성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목의 이해가 선행입니다. 답안 작성법은요 언제까지나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고 내가 과목에 대한 이해가 잘 됐을 때 답안 작성론까지 함께 이제 구사할 수 있게 된다라면은 그건 정말 무적이 되는 거예요. 무적이 되기 때문에 과목이 이해가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 나오는 답안 작성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머리로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답안 작성 연습은 우리 스포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 나오는 답안 연습을 하시는데 자, 그럼 얼만큼 토가 나와야 되냐? 뭐 맨날 하라는 거냐? 맨날 2권씩 쓰라는 거냐? 아니에요. 적어도 일주일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GS 때만큼은 나와서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논점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제일 강조하고 싶습니다. 3번이 글을 쓰는 답안을 여러분께서 반드시 조금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쓴다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담백하게 하는 겁니다. 담백하게 논점 A가 있다라면 하는 논점 A에 있으면은 이 논점에 대해서 논점의 제시와 법적 근거와 포섭 이 세 개의 대원칙 안에서
글을 써 나가시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글을 쓰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한 12월 늦어도 1월 정도까지는요. 굳이 시간을 막 2시간 안에 또는 1시간 50분 만에 내가 다 써내려가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우당탕탕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글을 잘 쓰고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시간이 조금 초과하더라도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완벽한 답안을 구사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한계가 느껴질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는데 내가 지금 시간을 무한대로 들여서 쓴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밖에 답안이 안 나오는구나. 그러면은 그때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대처, 연습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이른 시기예요. 그래서 11월, 12월 여러분께서 과목에 대한 이해를 많이 선행을 하시고 늦어도 1월부터 이제 답안 연습을 하시면서 이제 시작을 하신다라면은 기득에서는 그래도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가시려고 하기보다는요. 답안 작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신 다음에 체계적인 접근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